앞에 이제 여러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많이 이제 인사도 나누고 이제 그런 건 다 했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맛이 어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은 똑같은 거 먹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먹는다면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먹는 거나 그렇겠죠? 설마. 보통 그런데 예. 그렇죠. 예. 아, 아깝네요. 괜찮습니다. 뭐.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뭐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요. 예, 미리 조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뭐 그 전에 이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을 때도 이제 그런 좀 의도나 이런 계획들을 들었는데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비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또 트럼프 말폭탄 터뜨리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뭐 자극적인 말을 갖다가 안 하게 한다거나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 북한에 대한 언급 또는 중국과 관계 또는 우리하고 일본의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점에 관해서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선에서 상당한 작업을 해온 결과가 어저께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될 발언들이 전혀 안 나온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코리아 패싱 없다는 발언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 역사에서 코리아 패싱 대표적인 걸 얘기하라면은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미국이 이승만 정부를 따돌리고 북한하고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휴전해버린 거예요. 휴전 협정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전형적인 이제 코리아 패싱이고 이제 그래서 이승만이 반발해가지고 방공포로 석방하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절대적인 코리아 패싱이죠 사실. 그랬던 거죠. 전쟁하다가 협정을 맺는데 어떻게 당사국을 뺍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코리아 패싱이란 거는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 직접 협상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평화 병행론을 주장하고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 정부는 별로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리아 패싱은 보수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이죠. 그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근거 없이 얘기해 왔던 건데 그게 별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트럼프에서 확인된 거죠.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얘기하면 뭐 트럼프 발언을 계속 들이대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게 이제 미국은 무기를 팔고 우리는 대화로 하겠다거나 혹은 코리아 패싱 없다거나 탄도 중량 제한 합의를 받아냈다든가 이게 계산서가 주고받은 게 이게 수익 타산이 맞느냐 우리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월요일 날 그 청와대 국감이 있었어요. 국감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미리 했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한테 트럼프 다루는 법 해가지고 트럼프 다루려면 트럼프처럼 해야 된다. 트럼프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뻔뻔해져야 된다. 뻔뻔해져야 된다. 우리 대통령은 젠틀맨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뻔뻔해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벼랑 끝까지 가면 같이 가야 된다. 먼저 스톱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한미 FTA 같은 거는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득을 얻었지만 미국이 더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한미 FTA를 갖다가 재협상 안 하면 폐기한다라고 하는데 폐기하면 미국은 무역 적자가 한 40억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한미 FTA 하면은 280억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무역지가 더 줄어든 건데 이걸 더 줄이려고 폐기하겠다 그러는데 자 그럼 폐기하자. 한국이 더 큰 이익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무역은 우리가 계속 흑자를 보고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는 무역하고 별도로 계산하거든요.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연 한 50억 정도 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무기는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고 한미 FTA 이후에 이게 더 늘어가지고 1년 국방비 예산은 10%를 미국 무기 수입에 쓰고 있고 이게 우리가 연 50억 달러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무기, FTA 적자 얘기하면 무기 얘기를 갖다 꺼내시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역 적자를 막는. 근데 지금 그 전략을 갖다가 이 트럼프가 이 영악한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무역 적자를 갖다가 더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무기를 더 수입해라. 이 얘기인데 그 무기를 덜 수입하면은 그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축산이라거나 미국이 노리는 게 몇 개 군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더 강하게 개방을 요구하겠다. 근데 그 개방하면 국내에서 또 농민들 난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해야 된다. 네. 그렇죠. 무기와 FTA를 연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부터 했던 일인데. 네. 우리도 그럼 거꾸로 그럼 무기 많이 사줄 테니까 FTA 그럼 우리한테 양보해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무기를 많이 사는 게 좋다고는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들이 있죠. 이번에 예를 들면 그 정찰 자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팔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자주 국방을 위한 어떤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는 성과는 뭐 아직 국회 연설이 남았는데 그건 뭐 그 연설이니까요. 예. 지금 사실상 오늘 국회 연설까지도 사실 보긴 해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 전에 11월 1일 날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하러 와가지고 사전에 여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안 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면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 야당들이 굉장히 많이 그 정부를 추궁했는데 외교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게임이다. 이번에 중국과의 어떤 그 이 사드 문제에 대한 대타협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가 한국 방문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 사건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도대체 뭐 하냐, 특히 외교 안보란이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추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물밑 작업으로 사드를 원만하게 일단은 봉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위태위태한 어떤 그런 길을 걷던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확인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일정하게 트럼프와 우리의 어떤 입장의 차이를 이제까지의 과정보다는 많이 좁혀내는. 뭐 제재는 강화하지만 대화의 노력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은 이제 그는 이론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번에 계속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한 고비를 갖다가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전개가 될 방한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같은 대표급에서 보실 때 참석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각각? 예, 조호영 대표는 뭐 참석할 뜻이 워낙 있었는데 그 이제 당이 이제 쪼개지는 과정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선택이 애매해졌던. 왔으면 욕을 먹었겠죠, 사실은. 네, 본인은 선의에서 참석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국빈이 오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또 당내에서는 또 그걸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거기서는 뭐 좀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탈당한 사람이 어딜 가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결국은 안 왔고 안철수 대표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뭐 늦게 통보를 받아서 못 왔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정치인 얘기하면 믿어야죠. 그럼 실제로는 일부러 안 왔다고 보세요? 글쎄요, 한쪽에서는 뭐 테크니컬 파울이 아닌가. 테크니컬 파울. 이렇게도 보는데. 테크니컬 파울. 근데 정치는 일단 명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라서 본인이 이제 명분 내세우면 그걸 일단 인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눈빛이네요. 테크니컬 파울.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지금 소용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바른정당 탈당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뭐 추가 탈당은 있겠는가 혹은 뭐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어떻게 보시나 등등 기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림이. 명분이 본인들도 시인을 했더라고요. 뭐 명분이 없다. 큰 명분이 없죠. 비판을 사실. 많이 듣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인을 죄송합니다. 하던데 뭐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 근데 그거는 뭐 명분이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정확하게 하면 자신들의 폭망을 막겠다. 이런 뭐 얘기 같은데 그래서 과연 폭망이 막아질지는 의문이고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수 혁신의 하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노력에 따라서는 보수 혁신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 이제 바른정당의 어떤 존재 가치였는데. 그래서 기대치가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아직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도 이제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서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지금 탈당을 함으로써 보수 혁신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20명에서 일단은 11명이 된 거 아닙니까? 보수 혁신의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스스로 혁신할 가능성이 20%에서 11%로 낮아졌다. 몇 명 더 나가면 더 낮아질 거다. 어디까지 낮아질 거냐? 저는 한 5%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그렇게 그런 수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 몇 명 찾아보면 5명 정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 5명이 될 것 같으니까 5%다 이렇게 생각. 알아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김무성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수 매체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김무성 의원은 뭐 탈당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끝까지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인이 유승민 의원을 끌고 나왔는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니 본인이 직접 몇 차례 얘기한 것은 이제 명분은 없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렇게 그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분들의 뜻이 일단은 가서 살자라는 것이고 그걸 거절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무성 의원이 결국 유승민 의원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유승민 의원을 끌고 나온 당사자니까 적어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랬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지켜서 같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다른 사람 8명을 보내더라도. 그게 물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유승민 의원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룩 컴백. 노룩 탈당이죠. 그쪽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죠. 노룩. 그쪽을 보면 곤란해지니까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한테 명분 없다는 얘기도 국민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보지 않고 노룩. 노룩 컴백.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둘 다 사실은 뭐랄까요.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진 지분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두 분 다. 이 두 분의 양립이 그 안에서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친박 그 변수가 있는 한 친박하고 같이 맞서야 된다는 점에서 당내 친박이 다 청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긴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또 같은 그 이렇게 이해관계 당분간은 이해관계도 있는 거죠. 갈등 관계도 있고 이해관계 다 있는데 이제 같이 양립할 측면도 있다는 거죠.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 문제를 가지고 힘을 합칠 수도 있다. 뭐 출당이 그렇게 과연 쉬울지.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던데요. 의원총회에서는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들 있어야 제1당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면 안 되니까. 그 사람 빠지면 아마 제1당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이렇게 실신 상태로 해가지고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신 상태나 뭐 혼수 상태든. 어쨌든 계속 공격을 하되 출당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꼭 굳이 숫자를 줄여서 출당시킬 필요가 있겠냐. 자기 120명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122가 되려면 그 두 명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힘을 줄이려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다. 이 정도? 쫓아내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이다.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 남은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십니까?
그 정치적 생명은? 예,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뭐 사적 필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답이 있는 건 아닌데 당장에 답이 있으면 사적 필생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당장에 답이 없지만은 그 뭐 보수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네. 또 필요한 어떤 노선이기 때문에 그 길을 뭐 어렵더라도 일단 견지하면서 그 후일을 또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예.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뭔가면은 그 특히 이제 안보관은 예. 혁신 보수가 갖춰야 될 어떤 안보관하고 예. 유승민 의원이 현재 견제하고 있는 이제까지 견제해 있는 안보관은 예. 저는 1차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경제적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진보적인 네. 뭐 개혁 보수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따뜻한 보수를 주장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만 가면은 민주당하고도 차별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보수는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보수 그러니까 뭐 안보 정책 뭐 핵 문제 이거는 뭐 예. 자유한국당과 아니 그 안보라는 것이 그렇게 너무 완고한 어떤 예. 그런 강경한 어떤 이 대북관이라거나 안보관이 과연 개혁 보수의 어떤 노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자유한국당과 차이가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렇죠. 핵 문제라든가 예. 뭐 전술에 가져야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자, 그러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돼갈까요?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이제 안철수 친한과 이제 뭐 비한 반한 이 정도로 불릴 수 있는 세력이 이렇게 점점 서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저희 국민의당이 어떤 특정한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정치 세력이라기보다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거부하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나 제3지대의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총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이 당은 사실은 해산될 수밖에 없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당인데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또 어떻게 쪼개지고 이합집산하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다시 그 당권을 잡음으로써 그 갈등은 이제 다음 대선까지는 어차피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빠르게 뭐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오히려 뭐랄까요, 호남 중진이라고 표현할까요? 유승열 의원 같은 분들에 대해서 나갈 테면 나가라 정도의 정확하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 해석될 말을 하는 걸 보면 오히려 그렇게, 호남 중진들이 나가주길 원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래, 그 자리를 또 바른정당으로 채운다든가 뭐 이런 식의 구상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 그쪽에 이제 좀 미련을 이제 버리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쪽을 계속 쌓고 있으면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고 싶어하는 관심을 갖는 이 바다는 예. 안철수 후보에게 대표에게 불러오셔는 그쪽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쪽이 아니라 이 예. 보수의 본토, 사실은. 지금 그동안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을 복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예. 워딩인데요. 예. 그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수 강경파들의 시각이거든요. 예. 시각인데 그쪽에 추파를 던지는 거라고도 저는 보여지는 거고 향후에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확장해야 될 영역을 그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그 콩밭이 호남이 아니라 이제 강경보수 쪽에 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그 호남을 끼안고 갈 수 있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저쪽이 땅이 더 넓다고 보는 거고. 그런 딜레마에 부딪혔다. 네. 자, 지금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정치면을 휩쓸었던 주요한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봤는데 저희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국감에서 의원님이 버럭하신 장면이 있어요. 일단 잠깐 들어보시고.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방금 이제 그 증인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하는 거는 국회의원 자유입니다만은 동성애자냐 아니냐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밝히라고 한 거는 헌법 제9조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라는 그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침해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 전희경 의원이라고 예. 바로 그 전날 뭐 청와대가 주사파에서 장악됐다라는 예, 히트를 치셨던. 예,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사보임 됐어요. 그러니까 교체가 됐어요. 예. 아마 그 발언에 그 파문을 갖다가 좀 그 걱정해서인지 빠졌는데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분이 이제 김정재 의원이었죠. 근데 이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동성애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예. 당사자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예.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리고 동성애 자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갖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 강압적으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그 자체가 인권 유린이다. 헌법의 그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그 자꾸 추궁하면 그 자체가 이제 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저런 질문 단속하는 일이다. 그러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거다. 실제로 저기 차별금지 조항에도 그렇죠.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었죠. 자, 질의 과정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컷을 하신 분이, 네,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려드렸고. 그런 일,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안 알려져서 그렇지. 여기에 나와서만 발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안 알려지더라고요. 국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요즘은. 아유, 국감에서도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 뭐 보도가 좀 덜 돼. 여기는 보도가 잘 되는 편인데. 그래서 뉴스공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얘기는 계속 많이 하는데 보도가 이제 덜 되는.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이제 청와대가 운동권과 주사파에서 장악됐다 이런 예.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분은 빨리 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 투쟁을 해야죠.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청와대가 어떻게 주사파에 의해서 예. 장악됐다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밥도 먹고 잠도 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주사파에서 장악됐다는 것은 준 북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권 하에서 어떻게 그렇게 활보를 하고 있느냐, 평안하게. 예. 요즘 사실 한 30대까지는 주사파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게 언제적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제 좀 발끈했죠. 그렇죠. 예. 예. 주사파라는 의미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김일성의 지령을 따른 사람이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당신은 뭐 했느냐. 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되묻는 거죠. 예. 예. 지적을 했었죠. 그 시절에 만들어진 이제 용어거든요. 예. 김일성의 지령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렇다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그럼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 망명해야지 어떻게 했냐고. 예. 고급스러운 디스였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시간 다 됐는데, 어제 이정미 대표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말 말이 많은데, 요즘은 노루가점에 가서 터뜨리려고 평소에 말을 아낀다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화요일 날 저녁에 JTBC 불러주면 거기 가서 또 얘기하니까. 꼭 화요일에 부르시더라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기 위해서 한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 직접 수상한다. 예, 뭐 이런 건데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평화 병행론을 주장하고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 정부는 별로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리아 패싱은 야당 그 보수 야당들이 예.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이죠. 예, 그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근거 없이 얘기해 왔던 건데 그게 별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트럼프에서 확인된 거죠.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얘기하면 뭐 트럼프 발언을 계속 들이대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게 이제 미국은 무기를 팔고 우리는 대화로 하겠다거나 혹은 코리아 패싱 없다거나 탄도 중량 제한 합의를 받아냈다든가 이게 계산서가 주고받은 게 이게 수익 타산이 맞느냐 우리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월요일 날 청와대 국감이 있었어요. 예. 국감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미리 했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한테 트럼프 다루는 법 해가지고 트럼프 다루려면 트럼프처럼 해야 된다. 트럼프처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뻔뻔해져야 된다. 뻔뻔해져야 된다. 예. 우리 대통령은 젠틀맨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뻔뻔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벼랑 끝까지 가면 같이 가야 된다. 먼저 스톱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한미 FTA 같은 거는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득을 얻었지만 미국이 더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한미 FTA를 갖다가 재협상 안 하면 폐기한다라고 하는데 폐기하면 미국은 무역 적자가 40억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한미 FTA 하면은 280억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무역지가 더 줄어든 건데 이걸 더 줄이려고 폐기하겠다 그러는데 자 그럼 폐기하자. 한국이 더 큰 이익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무역은 우리가 계속 흑자를 보고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무역하고 별도로 계산하거든요.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연 한 50억 정도 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도 보는데. 테크니컬 파. 네, 이제 정치는 일단 명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라서 본인이 이제 명분 내세우면 그걸 일단 인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눈빛이네요. 테크니컬 파워.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바른정당 탈당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추가 탈당은 있겠는가 혹은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어떻게 보시나 등등 기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림이. 명분이 본인들도 시인을 했더라고요. 명분이 없다. 큰 명분이 없죠. 비판을 사실. 많이 듣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인을 죄송합니다. 하던데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 근데 그거는 명분이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정확하게 하면 자신들의 폭망을 막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과연 폭망이 막아질지는 의문이고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수 혁신의 하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노력에 따라서는 보수 혁신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 이제 바른정당의 어떤 존재 가치였는데. 그래서 기대치가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아직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도 이제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서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지금 탈당을 함으로써 보수 혁신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20명에서 일단은 11명이 된 거 아닙니까? 보수 혁신의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스스로 혁신할 가능성이 20%에서 11%로 낮아졌다. 몇 명 더 나가면 더 낮아질 거다. 어디까지 낮아질 거냐? 저는 한 5%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그런 수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 몇 명 찾아보면 5명 정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 5명이 될 것 같으니까 5%다 이렇게 생각. 알아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김무성 의원의 대타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한국 방문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 사건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도대체 뭐 하냐, 특히 외교 안보란이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추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물밑 작업으로 사드를 원만하게 일단은 봉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위태위태한 어떤 그런 길을 걷던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일정하게 트럼프와 우리의 어떤 입장의 차이를 이제까지의 과정보다는 많이 좁혀내는. 제재는 강화하지만 대화의 노력도 계속 하겠다. 이런.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은 그거는 이론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번에 계속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한 고비를 갖다가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전개가 될, 방한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같은 대표급에서 보실 때 참석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각각? 예, 조호영 대표는 뭐 참석할 뜻이 워낙 있었는데. 그 이제 당이 이제 쪼개지는 과정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선택이 애매해졌던. 예. 왔으면 욕을 먹었겠죠, 사실은. 네, 본인은 선의에서 참석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이제 국빈이 오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또 당내에서는 또 그걸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거기서는 뭐 좀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탈당한 사람이 어딜 가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결국은 안 왔고 안철수 대표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뭐 늦게 통보를 받아서 못 왔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정치인 얘기하면 믿어야죠. 그럼 실제로는 일부러 안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한쪽에서는 뭐 테크니컬 파울이 아닌가. 적절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무기는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고 한미 FTA 이후에 이게 더 늘어가지고 1년 국방비 예산은 10%를 미국 무기 수입에 쓰고 있고 이게 우리가 연 50억 달러 정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FTA 적자 얘기하면 무기 얘기를 갖다 꺼내시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역 직전을 막는. 근데 지금 그 전략을 갖다가 이 트럼프가 이 영악한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무역 적자를 갖다가 더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무기를 더 수입해라. 이 얘기인데 그 무기를 덜 수입하면은 그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축산이라거나 미국이 노리는 게 몇 개 군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더 강하게 개방을 요구하겠다. 근데 그 개방하면 국내에서 또 농민들 난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해야 된다. 네, 그렇죠. 무기와 FTA를 연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부터 했던 일인데, 우리도 그럼 거꾸로 그럼 무기 많이 사줄 테니까 FTA 그럼 우리한테 양보해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무기를 많이 사는 게 좋다고는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들이 있죠. 이번에 예를 들면 그 정찰 자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팔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자주 국방을 위한 어떤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는 성과는 뭐 아직 국회 연설이 남았는데 그건 뭐 그 연설이니까요. 예. 지금 사실상 오늘 국회 연설까지도 사실 보긴 해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 전에 11월 1일 날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하러 와가지고 사전에 여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더라고. 안 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면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 야당들이 굉장히 많이 그 정부를 추궁했는데 외교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게임이다. 이번에 중국과의 어떤 이 사드 문제 앞에 이제 여러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많이 이제 인사도 나누고 이제 그런 건 다 했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맛이 어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은 똑같은 거 먹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먹는다면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먹는 거나 그렇겠죠? 설마. 보통 그런데 그렇죠. 아깝네요. 괜찮습니다. 뭐.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뭐 평가를 한번 해보시자면요. 미리 조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그 전에 이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을 때도 이제 그런 좀 의도나 이런 계획들을 들었는데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비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트럼프 말폭탄 터뜨리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뭐 자극적인 말을 갖다 안 하게 한다거나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 북한에 대한 언급 또는 중국과 관계 또는 우리하고 일본의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점에 관해서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전에. 선에서 상당한 작업을 해온 결과가 어저께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될 발언들이 전혀 안 나온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코리아 패싱 없다는 발언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예. 사실은 이게 우리 역사에서 코리아 패싱 대표적인 걸 얘기하라면은 예.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예. 미국이 이승만 정부를 따돌리고 예. 북한하고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휴전해버린 거예요. 휴전 협정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전형적인 이제 코리아 패싱이고 이제 예. 그래서 이승만이 반발해가지고 방공포로 석방하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절대적인 코리아 패싱이죠, 사실. 예, 그랬던 거죠. 전쟁하다가 협정을 맺는데 어떻게 당사국을 뺍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코리아 패싱이란 거는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